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중요한 부동산 소식 3가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금리 정책은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시장의 과열이나 부채 증가 등의 금융 불균형 상황이 누적된다면 통화 당국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물가 불안 상황에서도 이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금융 불균형 측면에서 금리 인상은요, 소극적인 인상 요인에 해당됩니다. 자, 금융 불균형, 부채 방지 막겠다고 경제가 안 좋거나 저물가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냥 경계성 차원에서 한두 차례 올리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물가 불안은 달라요. 적극적인 인상 요인, 물가가 잡을 때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첫 번째 대출 규제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분기 가계부채 잔액을 1,805조 원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이 가계부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조가 넘었니 어쨌니 이러고 있는데 벌써 1,800조가 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계부채가 80% 이상 급등했지만 솔직히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가계부채 더 늘어나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이게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상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가계부채 증가세만이라도 꺾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가하는 부채 자체를 줄이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이미 내년까지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올릴 거라는 신호를 줬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10월 26일 날 발표된다 말씀드렸죠. 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 총량 규제예요. 자, 이 대출 총량 규제가 뭐냐? 전년 잔액 대비해서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대출 증가세를 4에서 6%로 묶어라가 올해 금융당국의 지시사항이었는데 대부분 어겼어요. 그러면은 한도를 초과한 금융기관은 대출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래는 한 6%가 한계점일 줄 알았는데 지금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6%대다 그래서 6.9%까지는 봐줄게 이랬다가 전세자금 대출 못 받아서 난리 난 사람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 포함해서 7.9%까지 관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대출 총량 규제는 몇 프로가 될 것인가?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4%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출 규제 강화 2번째는요, 바로 상환 능력 중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실수요도 상환 능력 안에서 종합 관리해야 된다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주 강조를 했죠. 자, 대표적으로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가 바로 이 DSR 규제입니다. 내가 보유한 대출의 이자와 원리금 납부액을 소득의 40%를 못 초과하게 관리하는 방안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속보가 떴죠. 전세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 안 시키기로 한 겁니다. 자, 이것으로 속보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시장에서 굉장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의 저승사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DSR 산정할 때 포함을 안 시킨다고? 왜냐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15.94% 올라갔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의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자, 이거 보고 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대통령 이야기에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DSR 규제 목적은 간단합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과 과도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주택담보대출만으로 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용대출을 받는데 너무 많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낀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만든 규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받으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하게 시행 중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죠.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보유 또는 보유 예정자는 전세 대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전세 대출 회수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시가 3억 초과 아파트 보유자 또는 보유 예정자는 신규 전세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승범위원이 DSR 산정할 때 전세 대출을 넣는다 그랬으면 그 사람 이 사람 그냥 전세 대출 규제하는 신용만 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히려 빼졌다는 거죠. 전 그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날 국무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 보면서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덧붙였냐?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금리 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면서 관리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로 전세대책에 보증기간의 보증한도 축소나 사적 보증의 5억까지 되는 한도 축소와 전세값의 80%를 대출해주는 한도 축소 부분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보증기간 보증한도 축소는요, 금리 인상 부분과 한도 축소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측면이거든요.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것들이요, DSR에 포함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자, 또한 추가로 가계대출을 많이 한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 보험료 인상 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추가 자본 정리 추진입니다. 보험료 인상? 그게 뭐죠? 자,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제도 아시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때 그냥 막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공적기관에서 이 보험료를 은행한테 징수를 하고 그 보험료를 활용해서 못 받은 예금이나 이자를 돌려주는 거예요. 5천만 원까지. 자, 그런데 은행에서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할 때 너네가 가계대출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야겠다. 이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가계대출 많이 하는 사람들 너네 좀 현금 좀 더 쌓아놔야겠다. 추가 자본 적립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과거처럼 마음 놓고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 11개월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2% 올랐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7.5%가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올라갔냐? 유가 강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부분이죠. 자, 기재부에서는요, 10월 물가가 3%가 될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10월 달에 저물가였어요. 0.1%로 뚝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이 됐었던 거죠. 그럼 9월 달에 1.0% 대비 상승률 대비해서 측정해서 2.6%가 나왔는데 10월 달 같은 경우는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원화 가치도 하락하고 있고 또한 기저 효과까지 있다 보니까 3%는 껑충 뛰어오른다는 거죠. 특히 휘발유 가격이 워낙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에서는요,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거든요. 진짜 물가가 안정되거나 하락하려면요, 그래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굉장히 가파르다는 겁니다. 자, 정부도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류세 인하 카드 이야기가 나와요. 과거에도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휘발유 가격이 1,900원, 2,000원 이러면은 유류세 인하 카드 잠깐 나왔어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적용을 했죠. 지금 80원에서 120원 정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LNG나 계란 등에 대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공공 서비스 요금에 대한 인상 동결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올려야 될 것을 못 올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냐? 공기업이 그 부실을 다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래 가긴 힘들고 내년 아마 대선 전후로 해서 한꺼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요, 물가와 상관없이 한국은행에서
그냥 금융불균형 방지 차원에서 올린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상은 물가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 3%가 나오면은 기준금리 2% 맞췄다고 그래도 금리가 낮은 게 아니에요. 적정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왜? 2% 해봤자 예금금리 2.5%, 소비자 물가 상승률 3%, 실효세율이 마이너스 0.5%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준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크게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물가가 중요하고요. 2023년 말에 대규모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지속될 때 그 시기에 금리 추이가 중요하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2023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잖아요. 부동산 버블이 급속도로 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도요, 내년 1분기까지 두 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여져요. 정부의 물가 상승 억제 노력에 발맞춰서 통화정책도 정상화를 진행하겠죠. 야, 안 그래도 금융 불균형 때문에 올렸어야 되는데 물가 불안까지 있으니까 마음 놓고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국부동산원 통계 발표입니다. 매주 목요일날 오후 2시에 발표가 되죠. 자, 그런데 기사가 어떻게 떴냐면 대출 규제 강화에 매수 심리가 위축,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2주 연속 하락이라는 기사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 한 번 했다고 영향은 없겠지만 대출 규제와 지금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됐다 말씀드렸죠. 자, 매매 가격 변동률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0.32에서 0.30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0.17로 전주와 동일한 흐름이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도 줄어들고 있어요. 0.22에서 0.21이라는 거죠. 자, 매매 가격 변동률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은요, 9월 13일 날 0.21에서 0.17까지 하락했고, 경기도 지역 0.49에서 0.3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장기 금리 전망이 빠르게 바뀌면서 매수자의 위축을 불렀다는 부분이죠. 아직까진 매도자가 마음에 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고가 엔진이 곳곳에서 이어진다는 것이 줄면서 상승률 둔화는 좀 이뤄졌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장 주목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전세 가격 변동세입니다. 이 전세 가격은 기준금리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동안의 기준금리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전세 대출의 수요가 증가했고, 자, 예금 이자 감소로 공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의 엄청난 전세 가격을 만들었고, 그 전세 가격이 뛴 만큼 매매 가격도 같이 끌어올렸죠. 지금 전세 가격 변동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0.17에서 0.13까지 떨어졌고요. 경기 지역은 0.29에서 0.2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두 차례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격도 그나마 이 높은 상승세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빨리 다음 달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연속된 금리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세 가격 변화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매매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 안정세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하락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씩 힘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부동산 조정의 사례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내용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